권 선생요? 빌라의 신이잖아요, 빌라의 신. 빌라의 신에게 간택당한 병신이구나. 피해자 모집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이 당하실 분 모집합니다. 이런 느낌이었죠. 판을 짜놓은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이렇게 세 명이서 짠 게 아니고서는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서 전세 내놔라. 아니 지금 매매가가 1억이 안 되는데 1억 5천에 전세를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뭐 2억 4천, 2억 5천 만들고 빌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계세요. 아, 네, 맞아요. 왼쪽 나라 가방 넣은 거지. 아, 감정사라면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계약하신 데가 어디였어요? 여기서 지금 집 주인도 바뀐 거죠? 그쵸, 바뀌었어요. 권로 전혀로. 계약한 당일에 6월 26일에 바뀌었어요. 근데 잔금은 줬어요. 잔금을 드렸어요? 네, 잔금은 드렸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죠.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입니다. 전세 들어오고 나서 10개월 차쯤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세탁기 고장 안 났으면 저는 이 집 나갈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전화도 너무 안 받아서 뭔가 불안하다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봤더니 집주인이 바뀐 상태였고 여기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몰랐다. 집주인 바뀐 거 전화번호 좀 알아봐달라. 그 전화번호 알아보는 데만 1주, 2주가 걸렸어요. 새 집주인은 1277채를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권모 씨였습니다. 그제서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세입자. 계약하기 직전 같은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천만 원대. 그 가격에 2배나 주고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1억 천에 들어왔는데 실거래가가 7천이라서 이게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자도 생길 수가 없는 구조고 제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집을 팔아야 이게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팔아봤자 7천이니까 일단 4천만 원은 손해게 되는 거죠. 대출조차 못 갚는 상황이에요. 더 먹는 거 아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끼고 하면서 1, 2주에 한 번 먹는 치킨이 정말 특식이었어요. 그 날만을 기다릴 정도. 그렇게 아꼈어요. 한 지금은 그냥 솔직히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돈을 모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게 다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처 오피스텔에도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너무 좋았어. 주방이 되게 좋아. 언제 내놓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11월 달이요. 작년 11월. 11월에 나 내놨는데 왜 못 나가셨어요? 집에 안 나가서요. 그 권영환 씨랑도 얘기해 보셨어요? 어떻게 할지?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서 전세 내놔라. 마지막으로 거래가 취소된 게 압류 때문에 취소가 됐었거든요. 이 집 압류 잡혀 있어서 취소했다라고. 아니 지금 매매가가 1억이 안 되는데 1억 5천에 전세를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집을 낙찰받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청약 그것도 없어지고요. 청약 그 자격도 없어지고요. 그 집주인이 진 세금도 세입자가 대신 내야 되고요. 그 괜찮은 조건으로 얻은 것 같아서 되게 보고 월세가 나가던 돈으로 이제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많이 행복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계약할 때 막 그냥 하루에 컵밥 한 개로 막 연명하고 막 그랬을 때라서 1, 2년 월세값 좀 아껴보자고 10년을 저당 잡히는 거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2달 만에 거래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4천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처음에 거래했던 부동산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세입자가 계약했다는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여기가 쌍문이었어요? 고쳐진 데도 없고 근데 1억 1천까지 이게 받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그렇게 내놨으니까 저희는 할 수밖에 없죠. 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잖아요. 네. 이게 중개법상 주변의 시세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약 당시 문제가 없이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이 다 고지를 했었고. 아니 계약서상이 아니라 주변 시세도 고지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빌라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걸까? 어렵게 취재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이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라는 남성. 빌라 3천여 채를 보유한 권 씨 일당과 함께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모 씨하고 같이 일부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셨었던 거죠? 그렇죠. 예. 진행을 했었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물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지역 상관없이 뭐 서울, 인천, 부천, 뭐 경기권으로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어떤 취지로 저희한테 찾아오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다 전화 오고 니네 사기친 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저희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컨설팅은 이제 분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로 놓고 이제 동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러면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법인 거죠, 그냥. 집주인은 2억에 팔고 싶은데 컨설팅들이 끼워가지고 뭐 2억 5천에 팔고 그래서 5천만 원 수수료 가져가고 컨설팅들이 9억들도 그래요. 신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가 다 그렇다면 거의 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격도 그러니까 분양가를 책정을 하잖아요. 분양 사무실에서. 그러면 그거를 매매를 하든 전세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세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은행에서 시세를 모르니 대출도 안 해주고 감정을 받기 위해서 매매를 하나를 쳐요. 높은 가격으로. 아 일부러? 일부러. 실거래가를 띄우는 거예요. 네. 공시지가 그것도 만일에 그거보다 더 높아요. 전세금이. 그럼 감정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중간에 브로커가 또 있어요. 보면. 그러면 돈만 주면은 몇만 원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서를. 협의한 것도 아니니까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빌라 제보자가 권 씨 일당과 작업했다는 방식, 그 방식 그대로 브로커를 통해 빌라 한 채에 대한 감정 평가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아는데요. 근데 제가 그 기법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최근 1억 5,900만 원에 매매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의 건축 소유자 정보와 공공 데이터 건축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뭐 카톡 보고 연락 주신 거예요? 예. 저렴하게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150으로 진행 가능해요. 몇 군데 뿌리시는 거예요? 13곳 플러스 정도? 4개. 공시가로 따졌을 때 한 190%잖아요. 주변 실거래가랑 전용 면적이랑 예. 희망 감정 금액 맞춰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이제 세부 매뉴얼이랑 양식 보내드릴 거예요. 예. 450만 원만 내면 공시지가의 250%, 2.5배까지 부동산 감정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감정평가비에 150에서 650만 원을 더 내면 은행 안심대출까지 받게 해줍니다. 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50%를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조차 받기 어려울 경우에 받는 외부 대출입니다. 대출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아 대출은 거기서 네. 맞춰놓은 데가 있대요. 다른 브로커. 불과 일주일 전에 1억 5,900만 원에 거래된 주택인데 이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이상 더 비싼 가격에 빌라 감정 가격을 받아줍니다.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빌라 가격을 받아주는 것. 브로커들은 이것을 찍는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업체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감정사들이 있는데 지점마다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끼고 하는 거죠. 직원들이 그렇게 뽑아주고. 그럼 어떻게 보면 빌라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빌라 가격은 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체와 집주인에게 주는 리베이트에 반영된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자 전용 앱을 통해 은밀하게 형성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거 보시면은 아, 이 앱이 뭐예요? 한번 이거 G 플러스. 이게 컨설팅이나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입을 해가지고 네. 한 달 이용료 내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앱에서는 리베이트를 영어 대문자 R로 표기했습니다. 이것도 매매 30개, 전세 21개 리베이트가요. 그럼 이건 3천만 2,100이네요. 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동산 전세, 그렇죠. 전세를 맞춘 뭐 컨설팅이든 어디든. 네.
전세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도 커진다는 겁니다. 전용 앱에서 건축주나 집주인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확인한 뒤 목표한 빌라 가격에 맞춰 부동산 감정서를 뽑아줄 브로커를 컨설팅 업체들만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찾는 구조입니다. 컨설팅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 일하는 다른 데서 일하는 애들도 여기 들어가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뭐가 있는지 여기 돼 있네요. 뭐 이게 뭐예요? 공시가 150% 플러스 맥스 4,500까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50% 하면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플러스 4,500만 원까지 예. 감정서 뽑아주겠다. 예. 뭐 5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뭐 진짜 힘든 것들은 뭐 1,000만 원 돈 가까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피해갑니까? 못 피해가죠. 권씨 측과 감정평가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빌라 가격을 부풀렸다는 제보자. 정말일까? 전세를 맞추면은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은 6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수수료를. 계속 명의자 바꿔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카드 돌려막듯이 그냥 자기는 하다 안 되면 그냥 터트리면 된다. 부동산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표. 같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마침 나간다고 하길래 3억 5천만 원 안팎에 팔리고 있는 신축 빌라. 전세 세입자를 데려온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주는 리베이트만 6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얼마가 매매됐네. 똑같아요? 신축하고 언제가 저희가 여기 오기 직전에 영등포 한번 보고 했거든요. 신축으로 갔는데 거기는 뭐 지원해주는 게 좀 되더라고요. 뭐 이자 지원이나 이사비 그건 좀 수수료 되고 이게 되게 협력 관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조율됩니다. 제일 나아가는 이게 전세 대출은 지금 얼마나 나와요? 몇 프로 나와요? 네, 80%까지는 80%요? 아니, 오히려 시험 나온다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뭐예요? 제 이상 나온다는 거야. 그게 감정가를 풀리려고 그래서 빌라의 신 권씨 일당은 대리인을 내세워 여전히 활발하게 빌라를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그 저희가 그 권영만 씨 지금 취재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되세요? 저 알바인데요. 그냥 기름값 받고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누가요? 2,400원. 저 일하는 데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 옛날에 알았거든요. 아, 부동산 하실 때? 네,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부동산 업무를 좀 아니까 해달라 해서 알바 좀 잠깐 한 번씩 해주라. 이렇게 한 거니까. 예전에는 분양업 하셨다고 예, 그것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100억 그리 말했어.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임대사업 좀 크게 한다. 이 정도로 알고 뭐 무격 투자를 하든 갭 투자를 하든 세입자들한테 그 압류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금 체감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또 해보니까 세금은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권씨 측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규모로 사고 터지는 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밝혀지면 대부분 악성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2억 5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실거래가 등기는 어느 날 갑자기 띵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요? 그 5천만 원이 바로 이제 그 악성 이제 집단 그 사기를 했던 분들이 나눠 갖는 거겠죠 아마. 예. 권모 씨가 매집한 빌라들 중에 큰 단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같이 움직이는 떴다방 중개사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아마 워킹 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 매매 시세에 대한 허위 표시를 한 게 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 10,000건을 표본 조사해봤더니 16%인 1,500여 건이 감정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징계인 업무정지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2명, 8명은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사람들 보통 힘들면 죽고 싶다 하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이렇게 3명에서 짠 게 아니고서는 사기를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양심적이었으면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라의 신 방송 후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입법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호 대책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되고 법 개정안이 바뀌면 어떻게 저한테 좀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넉 달 동안 집계된 피해 금액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들에게 속아 돈을 건네고 있습니다. 왜 속을까? 그동안 우리는 그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멘터리 추적팀은 보이스피싱 설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직을 꾸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들에게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몸담으며 말단 상담원에서 시작해 조직 총체에까지 이른 인물입니다. 쉽지 않은 인터뷰 내용일 수 있는데요. 힘들게 자리에 오신 만큼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 실제로 이 참여해보신, 가담해보신 입장에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한 선배가 이제 중국 쪽에 일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좀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다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무조건 한 명 같이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중국 사장 하나, 보통 이제 한국 사장 하나,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팀장 있는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상담원. 중국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바깥일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제 뒤를 봐줄 수 있는 공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접촉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뭐 자기도 보통은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라고 이제 그 공안들이 이제 좀 웬만하면 지정을 좀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동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으세요? 공안 관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 사무실관 있었는데 그 우선은 경찰서로 가요. 공안이 다시 해결해줘요? 그냥 해결해요. 공안을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중국 돈 3만 원 정도니까 한국 돈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한국 사장들은 보통 이제 그 사무실에 나가거나 해서 이제 그 한국 이제 상담원들 보통 이제 관리를 하는 그 정도 역할을. 사실 총책의 역할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정보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이 필요하면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한전이 필요하면은 한전을 해줄 사람도 많이 알아야 하고, 이제 보통 뭐 이제 그 정보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상담원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떤 분들이 주로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이런 좀 특징들이 있습니까? 연령대는 사실 조금 다양한 편이에요. 뭐 20대부터 저는 한 70대까지도 봤거든요. 그 상담원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중국으로 섭외를 좀 하게 되세요? 상담원이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이 인원을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명 정도가 넘어가면은 차라리 사무실 하나 더 구해서 둘이 이제 마주치지 않게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6명 정도 하고 생활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생활해요.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이제 중국이 이제 1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통 이제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그럼 통상적으로는 한 얼마나?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보통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수수료처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된 금액에 본인이 1,000만 원을 했다면은 20% 정도 가져가요. 중국인 뭐 조선족 이런 분들이 많나요? 90% 이상은 한국인들이에요. 뭐 저런 친구가 이런 일에 가담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국에 계신 다른 사무실 사장님이 형사 출신이신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봤던 분이 이제 한 70 넘으신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은 이제 살인죄로 복역을 하시고. 출소를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본인이 더 생활에 방법이 없으시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하나 꾸리는데 비용이 하나 얼마나 드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들여서 갖다 놓는 데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1억 들어가요. 부가적으로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할 줄을 모르니까 잘하는 친구를 하나 섭외해서 그 친구가 한 2주 정도 이 새로운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최소한 한 2억 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할 정도로 네. 충분한 수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 사실 이제 뭐 수익이 됩니다. 많이 가지고 가면은 일주일에 뭐 한 1억 정도도. 일주일에 이렇게요? 네. 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누가 설계하거나 이 시나리오 같은 걸 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무실마다 다 달라요. 검찰청 사칭을 하는 사무실이 있고, 뭐 대한대출 은행권 사칭하는 사무실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몽캠 피싱 있잖아요. 몽캠 피싱 같은 경우도 있고, 종류가 그 사무실마다 사실은 이제 뭐 종목이 다르다고 하죠. 보통은 이제 대출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의 대부분의 방식은 다 대출을 통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통은 이제 그게 사실은 금액대가 제일 크게 빠져요. 대한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계가 있어요. 중국인 해커까지도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러면 이제 있는 회원 정보를 다 해킹을 하죠. 그러면은 연락처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락처를 토대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다크웹 이런 데서 개인 연락처 같은 것들이 막 유통되는 얘기 하는데 그런 연락처를 활용하진 않나요? 이렇게 순수 실제로 해킹을 해서? 보통은 해킹을 해서 활용을 해요. 그게 질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뿌려져 있던 번호들은 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연락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거기가 되겠다고 하면은 뭐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신 것 중에 여기 사이트도 해킹했다 이런 거 들으시나요? 그건 뭐 이런 데 거는 저도 한 번씩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받았던 적은 있었어요. 아예 여행사 네네. 통째로 해킹한 걸 네네. 여행 내역을 해킹한 개인정보는 실제로 피해자를 속이는 결정적인 장치가 됐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정말 의심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아내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냥 번호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저장해 놓은 아내 애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하트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는데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실제 부인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범인이 자신의 여행 정보를 말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너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곧 이제 어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 제발. 알았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너무 결정적이어서 왜냐면 그 여행 자체도 주변 지인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다 드리면 제발 아내만 안전하게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말 패닉이 왔어요. 그냥 과호흡 오고 머리 하얘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움직이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 큰 피해는 막았지만 이 씨는 아직도 자신이 왜 어떻게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해킹 자료는 대출 보이스피싱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연락처를 토대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니다. 연 3%대 근데 대출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는 아마 거의 누구나 다 받아보셨었을 거예요. 그 문자를 이제 뭐 예를 들면 10만 건이면 10만 건, 20만 건이면 20만 건 싹 뿌리면은 이제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보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은 1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하거든요. 1번을 누르면은 이제 저희 컴퓨터로 들어와요. 연락처가. 그럼 이제 그때 전화를 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연락이 먼저 오면은 정말 그 대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우선은 진행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금액 이야기 듣고요. 본인 기존의 대출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이즈를 판단을 한다고 하죠. 이 사람의 대출이 나오겠냐, 이 사람의 대출이 안 나오겠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대출이 나올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진행을 해요. 똑같이 설명을 해줘요. 연 몇 프로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출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쓴다고 하면은 은행이랑 똑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저희가. 똑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제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해 놓으시면은 접수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은행 같은 어플을 그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대출 신청 어플인 줄 알고 다운을 받고 대출 신청을 실질적으로 하겠죠. 정말 똑같은 어플이거든요. 대출 신청을 하면은 그 핸드폰은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저희 쪽으로 다 해킹이 돼서 이 핸드폰을 저희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심사과에서 직접 전화 가실 거니까 심사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1588에 전화를 하죠. 그럼 상대방은 이게 당연히 번호니까 더 이상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죠. 전화가 오죠. 그럼 심사 전화를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심사 통화 끝나셨냐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 통화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신용평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점을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저금리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내역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우선 해주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오늘 전화하셔서 오늘 대출 받으셨다가 그냥 내일 다시 갚으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그 내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용평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죠. 그때는 이제 직접 저축을 전화하게 전화기를 냅둬버려요. 통화하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핸드폰이 해킹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은행에 실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은 돈을 다시 갚으라고 하잖아요. 다음날 전화하셔서 지금 전화해서 돈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다음날 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 전화를 저희가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축은행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제 그쪽으로 당연히 전화를 한 거니까 그쪽으로 반환을 하죠. 그럼 그 돈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법은 피해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심을 안 했죠. 그러면서 앱을 깔으라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거래대금을 만들고 하면 2.6%에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은행에서 찾아서 아파트 앞에서 전달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몰랐죠. 모르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와서 경찰서에서. 그럼 그 전까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딱 속게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들으시는 분이면 번호를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전화 올 때도 그렇지만 그리고 실제로 걸어오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의심의 여지가 사실은 크게는 많이 없죠. 그러면 속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전화번호가 가장 중요 포인트라면 이 범행이 송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이 대출 신청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까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출 신청은 하셔야 되니까 금액 적으시고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사실은 크게는 많이 없죠.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모든 걸 디펜스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전화기가 깔리는 순간.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15년도 때 피해 금액이랑 22년도 피해 금액이랑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옛날에는 정말 전화로만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속여서 받고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다른 걸 만들어내고 다른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 정말 꼬셔보겠다라고 한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꼬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 정말 이제 구세주가 되는,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사실은 맞죠. 이제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은행을 가서 피해자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혹시 돈을 지금 그때 당시에 한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무슨 용도로 보내시는 거냐. 너무 큰 금액이지 않는데 뭐 강화도에 사는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강화도에 사는 아버지가 맞대요.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 좀 확인시켜주고 이제 뭐 경찰 맞으니까 얘기해달라.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30분 동안 설득, 우리 경찰 맞다. 지금 본인 지금 아까 보이스피싱 속은 것 같은데 얘기해달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간 진짜 정신 차리라고. 저희 경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막 흘리시고 제가 구속된다고 이거 말하면 본인이 구속시키겠다, 구속된다,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구속될 거면 진짜 모든 사람 다 구속되죠. 아니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전화 왔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이런 전화가 왔었어. 이거 진짜 검사가 맞을까? 경찰이 맞을까? 이게 대출 사기에 맞을까? 옆에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받아보는 이 대출 사기 문자를 보면 굉장히 정교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진짜로 대출 업체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고 일단은 좀 안이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자를 받았을 때도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되겠지라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순간부터는 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도 굉장히 이제 멘트가 정교해졌거든요. 문자로 받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이 전화에 대한 문자 내용에 적힌 전화번호 확인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늦은 거죠.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 5년 가까이 가담을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돌아보니까 뭐 예를 들면 드는 생각이나 이런 점들도 있을까요? 너무 나쁜 짓이죠.
그걸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거는 사실 너무 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계신 분들도 이제는 사실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이제 살고 나오면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일단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마주칠 때 일단 무섭고요. 기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도 심지어 기자님의 그 KBS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사칭해서 보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인터뷰 장소까지 올 때도 의심을 하게 되고, 이라 약간의 지금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돈을 편취하겠다라는 마음이겠지만, 이 받아들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전부, 나의 인생을 진짜 내던질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을,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 감안을 안 하겠죠. 그 사람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정말 이 남지 않은 죄책감이 사실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KBS